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가상자산 비트코인을 자기들에게 예치를 하면 연이율 최대 12%의 높은 이자를 주겠다던 업체가 갑자기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에 가상자산 업계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터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무슨 일이 또 벌어진 건지 오늘은 이 얘기 좀 자세히 들어보겠고요. 논밭 옆에서 잠깐 쉬거나 농기구를 보관하려고 만들어둔 창고 같은 시설을 농막이라고 하는데요. 이 농막이 본래 목적과는 다르게 별장이나 전원주택처럼 사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이유로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려고 했다가 다시 철회를 했습니다. 어떤 또 사연이 있는지 이것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간밤에 미국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의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건데요. 이 얘기도 좀 들어보죠. 5월 15일 목요일, 6월 15일이군요. 6월 15일 목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예, 오늘도 복잡한 경제 뉴스들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박세훈 작가, 서은영 경제뉴스 큐레이터, 그리고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이렇게 세 분이 모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무의식 중에 세월 가는 게 싫었던 모양이에요. 5월이었으면 좋겠다. 네. 박 작가님, 네. 미국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거는 맞습니다. 뭐 예상대로였는데 네. 중요한 건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네. 인 건데 요거는 힌트가 좀 다르게 나온 것 같아요. 일단 좀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올해 최대 2번은 더 올릴 것 같다. 그러나 7월은 미정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올해 최대 2번은 더 올릴 것 같다는 건 금리 결정하는 위원들이 금리 인상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가 있는데 네. 거기 보면 지금보다 한 2번 정도 0.25%포인트씩 2번 정도는 더 올리는 걸로 그렇게 찍혀 있거든요. 근데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소비자 물가지수는 상승폭이 둔화하고 있지만 변동성이 큰 에너지 가격이랑 농축상품 가격을 뺀 물가지수를 보면 여전히 상승폭이 덜 둔화하고 있다는 게 파월 연준 의장의 설명입니다. 유가랑 농산물 가격이 좀 안정돼서 그렇지 나머지는 작년과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서비스 물가가 안 떨어지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7월 금리 인상 전망에 대해서는 아직 미정이라고 말씀을 드린 건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7월 회의는 라이브 회의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뭡니까? 그 말은 7월 회의 때까지 들어오는 데이터랑 금융시장 상황을 보고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이 얘기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7월에 금리를 동결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 읽힐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어쨌든 물가 상승폭이 둔화되는 속도는 연준의 예상보다 느리기는 하지만 어쨌든 둔화되고 있는 건 데이터로도 확인이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또 예상보다 많이 물가 상승폭이 하락을 하면 금리를 또 올릴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연준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다음 달 물가가 어떻게 될지 연준도 잘 모르겠다는 거네요. 모르겠다라는 다만 잘 안 내리고 있어서 우리가 금리를 내리기가 쉽지 않아. 심지어 그렇습니다. 올릴 가능성이 높아. 그런데 또 물가라는 건 이렇게 될지 한 달 전에는 우리는 또 몰랐거든. 그렇죠. 다음 달에도 우리는 또 모를 예정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지켜봐야 해. 네, 그래서 어제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하반기에 2번 정도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건 이번 회의에서 동결을 하니까 혹시 시장에서 앞으로는 금리 인상을 안 할 수도 있겠다. 하반기에는 혹시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까 봐. 그러면 물가에 다시 불이 붙을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물가에서 또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한 일종의 속임수, 위장 전술 아니냐. 그런 해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속마음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보다 더 올리면 경기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 그렇습니다. 더 올리기는 쉽지 않은데 물가를 보니까 이건 더 올려야 잡힐 물가이기는 하고 그러나 실제로 올릴 수는 없으니 몸으로는 동결하고 말로는 올려놓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겠느냐라는 해석이 좀 그렇게라도 해야 시장이 올리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지. 연준 총재도 쉬운 직업은 아니에요, 그죠? 야, 알겠죠. 그런 내용이 있었군요. 다음 달은 잘 모르겠고 그러고 나면 2번 올릴 기회가 별로 연말에 없을 텐데. 네,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올릴 가능성도 있으니 긴장은 놓치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자, 김현우 소장님, 정부가 농막 설치 기준을 강화한다는 개정안을 내놨다가 철회를 했던데. 농막이라고 하는 게 논밭 옆에 뭐라고 합니까? 컨테이너 박스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창고로도 쓰이고 휴게실로도 쓰고 또 예쁘게 지은 집 만들어 놓은 분들은 거기서 잠도 주무시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자재나 뭐 농기구 이런 거 보관하거나 아니면 농사 짓다가 힘들 수 있으니까 뭐 휴식 취하기 위해서 지어놓은 시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창고 겸 휴게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농지법에서는 이런 농막들을 마구잡이로 지어서 이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는 걸 막기 위해서 예. 그 농막의 용도와 함께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여야 된다 이런 면적 제한하고 그다음에 주거 목적으로 써서는 안 된다 이런 조건을 달아놓고 있습니다. 예. 7평 넘지 말고 네. 거기서 살지는 마시고. 맞습니다. 살기 하겠어요. 7평 못 넘는 집에서. 뭐 그러나 그렇죠. 길에서 사는 것보다 나으니까. 네. 예. 그런 뜻인데 이거는 취지가 뭐예요? 그렇게 하는 취지가? 농지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그러니까 농막을 크고 화려하게 지으면 왜 안 되냐. 농사 짓다가 편하게 쉴 수도 있는 거지. 예. 뭐 에어컨 시원하게 나오고 넓은 곳에서 뭐 밥도 먹고 하다가 나가서 또 농사 질 수도 있는 거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농업과는 무관한 주거 목적이 주가 되고 농업은 진짜 주말 농장이냐 아니면 집 앞 텃밭 같은 개념의 부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게 문제라고 보는 거거든요. 실제로도 이제 농지를 쪼개서 하나의 농지에 여러 농막을 전원주택 단지처럼 만드는 사례도 발견이 됐고요. 예. 이게 농식품부 자료를 보니까 100평 이하로 농지를 쪼개가지고 거기에 마치 전원주택 단지처럼 만들어서 이걸 분양하는 사례들도 발견이 됐습니다. 작년에 설치된 농막 한 3,800여 건 중에서 400여 건이 30제곱미터 이하 농지에, 그러니까 아까 농막의 기준이 20제곱미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딱 농막만 지을 수 있을 정도로 농지를 쪼개가지고 거기에 지은 사례들도 발견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그 농막을 분양한다? 네. 마치 시골에 있는 별장 같은 개념으로 땅 9평에 농막 7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2평은 그냥 네. 이야, 그렇구나. 그런데 농지 같은 경우에는 예. 뭐 다른 땅과는 달리 보존하고 관리가 필요하다는 개념에서 농지법이라는 거, 뭐 나대지법 이런 법은 없잖아요. 네. 농지라는 지목을 가진 이 땅은 별도로 제정하고 법을 관리를 하는데 이 농막이라는 게 농지 옆에 어디 짜투리 땅에 짓는 것이 아니라 농지 그 위에다 짓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불법으로 다른 용도로 지어지고 그러면 농지가 훼손되고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3,800여 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38,000여 건 정도의 농막이 지어졌습니다. 작년에 38,000개나 농막이 지어졌어요? 네. 그런데 이거는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렇게 정확하게 몇 개가 지어졌는지 개수가 집계가 됩니다. 농막 붐이군요, 요즘. 이 고급 호화 농막을 지어주겠다라는 걸로 뭐 사기 사례도 있었고요. 꽤 유행인 것 같습니다. 야, 이게 그렇다고 그럼 농사 짓는 분들은 네. 그냥 떼약볕에 그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만 계셔야 되는 겁니까? 라고 말하면 또 그렇고. 그렇죠. 또 10평 사서 7평짜리 농막을 지으면 이게 농사지을 농막인지 그냥 거기에서 거주하려는 곳인지도 헷갈린다는 말도 맞는 것 같고. 네. 지금 현행법에서는 농막 지으려면 어떤 기준을 따라야 돼요? 가설 건축물이에요, 농막은. 그래서 별도로 허가 없이 신고만 하면 지을 수 있는데 뭐 허가에 비해서 그 처리 과정만 간소화될 뿐이지 정해진 기준에 맞춰서 지어야 되긴 합니다. 농지법에서 정한 신고 기준은 아까 뭐 말씀한 대로 그 따로 없습니다. 뭐 20제곱미터 이하 뭐 주거 목적으로 쓰면 안 된다. 딱 그것만 지키면 되긴 되는데. 네. 그런데 이걸 가설 건축물을 신고할 때 업무 담당자들이 지자체에서 참고해라라는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제 농지 업무 편람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비교적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농지에 하나의 농막만 설치 가능하도록 허가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일시 휴식을 벗어나는 숙박이라든가 아니면 장기간 체류 같은 행위는 주거 목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니까 이건 불법 전용이다라고 판단해서 해주면 안 된다. 네. 그리고 건축법상 새로운 전기나 수도를 뭐 가스를 설치할 수는 없지만 기존에 있던 설비를 연장해서 쓰는 것은 뭐 가능합니다. 다만 하수 처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하수법상 이건 수세식 변기는 설치가 불가한 이렇게 비교적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신고할 때 지자체에서 검토를 하던 걸 기준을 좀 더 강화해서 시행 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겠다는 게 이번에 개정안에 실으려던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자체 담당자가 보기에 아유 이거는 너무 호화스러워 농막 아니야라고 하면 안 되는 거고 이 정도면 됐어요라고 하면 그건 되는 거라서 실제로 이 고민하는 분들은 저기는 됐는데 왜 여기는 안 되죠? 하는 민원들도 많았다고. 그럴 수 있죠. 실제로는 사실 이 가설 건축물이라는 건 언제든 철거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아예 영구적으로 설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지자체마다 조금씩 달라서 그래서 이걸 법에다 명시를 하겠다. 시행규칙에다 명시를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랬다가 뭔가 좀 구체적으로 그럼 시행령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좀 만들어주고 약간 규제도 좀 풀어볼까 하다가 철회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 기준 외에 추가적인 내용을 여기다 포함을 시켰는데 이에 대해서 실효성과 불편들이 예상된다는 여론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개정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개정안 내놓은 거는 작년 감사원 감사 때문이에요. 작년 감사 결과에서 농막을 불법으로 증축하거나 별장으로 쓰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설치 요건을 좀 보완해야 된다.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거든요.
이거를 바탕으로 농식품부에서는 그간 이제 지자체에서 올라왔던 제도 개선 이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농막 설치 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겠다 이렇게 해서 발표를 했다가 21일까지 이걸 입법 예고를 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 장관 지시로 입법 예고가 중단됐습니다. 철회가 된 거죠. 먼저 이제 해당 개정안이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이제 귀농귀촌 준비하는 사람들의 불편이 커질 거다라는 언론 보도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그러자 이제 농식품부에서는 어제 오전에 그에 대한 설명 자료를 내놨어요. 오히려 이제 귀농귀촌 준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편이 없도록 만들 것이다. 이걸 불법으로 사용하는 게 문제니까 그 입법 예고 기간 동안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걸 보완해서 시행을 할 것이다. 이거 좀 약간 시행 의지가 담겨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보도자료가 나온 날 열렸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여당 전 원내대표와의 오찬 자리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대통령이 농막 규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되고 급하게 할 일 아니다. 충분히 현장을 파악해서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다 보니까 이게 그저께였겠네요. 바로 다음 날 어제 입법 예고가 중단이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추진하려고 했던 건 규제를 좀 하려고 했던 건데.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반대 여론도 있고 대통령 이야기도 있고 하니 그 규제안을 철회한 거다. 맞습니다.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내용이 있었길래 실효성 논란 내지는 찬반이 있었던 거예요? 이 농막은 뭐 설명을 해 주셨듯이 마음껏 지을 수 있게 허용하면 그런 문제가 있고 그렇죠. 10평짜리 땅에 7평짜리 농막에 2층으로 지어서 화려해요. 그러면 사실은 농막의 기능은 아니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농사 짓는 분들은 잠깐 쉬지도 못하고 하룻밤 자고 농사 짓는 게 왜 안 되냐. 그렇죠. 그런 거 만들어줘야 도시인들도 가서 농사 지을 생각이 나지. 그러면 꼭 시골에 별장이 있어야 농사 짓는 거냐 하는 또 반론도 있을 수 있어서 왼쪽으로도 못 가고 오른쪽으로 가기 좀 어려운 이슈이긴 한데 뭘 좀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 부분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별장 같이 쓰거나 전원주택 같이 쓰는 건 좀 발라내고 싶은데 이걸 이제 어떻게 걸러낼 것이냐를 법에다 명시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문제가 됐던 건데요. 농막 설치 기준을 뭐 건축법의 기준으로 맞추도록 구체화하겠다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거 행위를 막기 위해서 이제 새로 추가된 내용이 문제가 된 건데요. 우선 소규모 주말 체험 농지에 무분별하게 이 농막을 짓는 걸 막기 위해서 농업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농지 면적당 설치할 수 있는 농막의 크기를 제한했습니다. 아까 20제곱미터라고 했는데 농지 면적이 200평 미만이면 농막은 약 2평 이하로 지어야 되고요. 농지 면적이 300평 미만이면 농막은 3평 이하로만 지을 수 있게끔 제한을 하는 겁니다. 짓지 말란 뜻이군요. 이거는 2평, 3평이면. 아니면 정말 창고만 만들거나 창고만 지으시든가 나머지는 안 되는 걸로. 그런 의미죠. 잠깐 비피하는 곳이나 여기에 이제 농업인 여부하고 상관없이 이 안에 설치되는 휴게 공간은 전체 연면적의 25% 4분의 1 이하여만 된다라는 조건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농업인이라도 20제곱미터 약 7평 정도의 휴게 면적을 농막을 설치하더라도 이 안에 휴게 면적은 1.5평을 넘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농업인이 아니면 사실 지을 수 있는 농막의 면적 자체가 좁으니까 아주 작은 그 이동식 침대 같은 거 하나 놓으면 꽉 찰 정도. 농업인 아니면 그냥 생각을 마세요라는 규제 아니었군요. 맞습니다. 사실상 불편하게 만들어서 별장처럼은 못 쓰도록 하겠다는 건데 이러니까 그럼 농사를 짓다가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나 있겠느냐라는 반발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거 행위를 막기 위해서 농막에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내용하고 또 일시 휴식의 범주를 벗어나는 취침을 하거나 농작업을 하지 않는 여가시설로 활용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시 휴식이라는 게 참 모호하죠. 어디까지가 일시 휴식이고 뭐 하룻밤을 자는 거는 하루 종일 농사를 짓다가 하루 자는 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실제로 다음날 농작업을 하려고 먼저 밤에 가서 새벽에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자는 건 또 어떻게 구분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군요. 적발 자체가 안 되니까 실효성이 있느냐. 이것도 정말 굉장히 그 날카로운 그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있는 이슈가 됐습니다. 이 농막이 뭐라고? 네, 그렇습니다. 김한호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접 뭐 농사도 지으시고 이제 뭐 한다고 들어서 필요는 한 것 같습니다. 농막이 필요는 하죠. 근데 불법적으로 그 주목적 외에 쓰는 건 문제가 되는데 조금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죠? 잠깐 가서 하는 거야. 나는 뭐 창고면 충분해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집이 가까우면 오히려 필요 없을 수도 그럴 있는데 수도 있고. 집이 멀면 멀어 가면 그럴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서은영 기자님이 준비해 오신 소식. 이건 요 며칠 코인 업계가 시끌시끌하던데 가상자산의 은행 역할을 한다고 알려진 몇몇 회사들이 코인 그냥 갖고만 계시지 말고 저희한테 맡기시면 이자도 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있었는데
돈 출금을 중단시켰다. 네. 그런 뉴스네요. 이게 한 곳만 그랬어도 뭐 사실 주목받을 만한 뉴스긴 한데 이제 연달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제 지난 화요일에 하루인베스트라는 가상자산 운용사가 입출금을 중단을 하더니 어제는 또 다른 운용사인 델리오가 이 기습적으로 출금 잠정 중단을 결정한 겁니다. 뭐 델리오, 하루인베스트 이런 회사들은 이제 고객 말씀하신 것처럼 고객이 가지고 있는 가상자산 저희한테 맡겨주세요. 그럼 저희가 운용해서 일정 수익 돌려드릴게요. 이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제 펀드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같은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특히 이제 하루인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연 뭐 정말 많이 줄 때는 15%까지 아주 높은 수익률 보장하면서 무위험 차익 거래 방식으로 우리는 운용한다. 그래서 돈 날릴 걱정 없다. 이렇게 그렇게 홍보하는 걸 좀 유명한 회사였고요. 델리오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하루인베스트랑 좀 다르게 이제 제도권 회사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하는 회사긴 했지만 뭐 작년에는 굉장히 높은 이자 상품을 좀 내놓으면서 좀 주목받기도 했어요. 특히 뭐 특판 상품 같은 경우에는 연 60% 이렇게 높은 뭐 상품을 내놓은 적도 있습니다. 코인을 맡기면 이자를 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구조가 안에서 어떤 거였어요? 어떻게 이자를 주죠? 은행은 받은 예금을 대출을 해주니까 더 많은 이자를 받아서 은행원 인건비도 쓰고 남는 거 예금 이자 주면 되는데. 뭐 말하자면 비슷해요. 근데 이제 하루인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위험 차익 거래 방식이라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거래소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가. 근데 이게 시간차별로 다 가격이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반영되는 속도도 다르고. 거래소별로 가상자산 거래되는 가격이 다르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시스템으로 아마 만들었겠죠. 이제 사람이 손수 뭐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여기에서 조금 더 높은 가격에 이제 팔고 그러니까 더 적은 가격에 사서 더 높은 가격에 팔고 이거를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수익을 쌓아가는 이제 구조라고 일단은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거래소가 많으니까 아비트리지 거래를 할 수 있으니 우리는 여러분들은 못 하시지만 그러니까 갖고 오세요. 우리는 그거 해서 번 돈으로 여러분 이자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운용사마다 이제 운용 방식은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저희가 이제 재간접 펀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운용사 펀드에다가 돈을 넣어서 수익을 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운용사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한테 맡기시면 우리도 잘 못하지만 저쪽에 맡겨서 수익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출을 해주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가상자산 대출해주는 업체들에 이거 가상자산 좀 갖다 쓰세요. 이걸로 대출하고 거기에서 너희들 돈 번 거 저희한테 주면 우리가 고객들한테 돈 나눠줄게요. 이런 구조로도 운영을 합니다. 다양한 방식이 있었네요. 맞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굴렸는지는 모르겠으나 설명을 들어보면 그래 그렇게 굴려서 돈을 벌 수도 있겠네 하는 생각이 들게는 했군요. 가상자산 은행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는데요. 네. 근데 먼저 이 하루인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럼 우리가 출금 중단 왜 했냐 뭐라고 설명했었냐면 파트너사들한테 일부 돈을 맡겨서 위탁 운영을 했는데 이 파트너 중에 한 곳이 알고 봤더니 허위 경영 보고서를 제공했더라. 그래서 이걸 수습하는 과정에서 출금 중단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좀 밝혔어요. 네. 그리고 델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 처음에 밝힌 이유는 하루인베스트 사태로 출금 요청이 너무 몰렸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시적으로 좀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출금을 좀 중단해야겠다. 이렇게 이유를 밝혔었습니다. 근데 이제 두 회사 모두 뭐 사실 하루인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너무 모호하게 설명하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가 좀 문제가 생겼는지 좀 나중에 밝히긴 했고, 델리오 같은 경우에는 처음 이유가 아닌 게 나중에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알고 보니까 이 자체 운용 중이라고 했던 자산 일부를 이 높은 이율을 약속한 하루인베스트에다가 예탁을 했었던 겁니다. 맡겼군요. 네, 그러니까 하루인베스트가 출구 닫으니까 여기도 델리오도. 돈을 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던 거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서 이제 밝혀졌는데 이게 참 답답한 건 두 업체 모두 이제 출금 서비스를 중단한 정확한 이유를 좀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처음엔 계속 모호한 설명으로 막 해명만 하는 거예요. 애둘러 대기만 하고. 왜 예금을 못 찾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하루인베스트는 어디에 저희가 맡겨놨는데 거기가 사고를 쳤습니다. 그 설명이고. 델리오도 알고 보니 하루에다 맡겼다가 그렇죠. 돈이 묶이게 연쇄적으로 됐는데. 문제가 생겼었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럼 이 문제만 있으면 이제 다행인데 지금 뒤에서 말씀드릴 것도 더 있습니다만, 근데 일단 이들의 이제 안일한 대응 방식 때문에 지금 이제 투자자들이 굉장히 이제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게 계속 소문이 떠도는 소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루인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먹튀다 이거 뭐 운용하다가 돈 다 날렸는데 이거 숨기고 있는 거다. 내부에 뭐 횡령 사고가 있었다. 뭐 별을 소문이 다 있었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너무 소문이 이제 커지니까 뒤늦게 이제 해명한 게 업체명까지 밝히면서 이 회사가 문제가 돼서 우리가 지금 수습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뒤늦게 이제 얘기를 해준 거고, 델리오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뭔가 리스크 관리인 척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계속해서 문제가 막 발생하니까 네. 게다가 여기에 내부 고발자의 글이 하나가 올라왔었어요. 어떤 이제 블록체인 커뮤니티에다가 델리오의 네. 내부 고발자가 델리오의 내부 고발자가 지금 이 회사 지금 문제 있다. 그러니까 지금 지급 정지 상태 임박했고 분식 회계와 자금 빼돌리기가 진행 중이다. 이런 폭로글이 나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녁 8시쯤에 이제 관련 수사 진행 중이다라는 보도까지 나오니까 그제서야 이제 델리오에서도 관련 문제 해서 이제 수사 당국이 협조해서 대응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듣고 보니 가상자산 업계의 은행이었네요. 네. 그러니까 은행은 잘 돌아가고 있는지 규제를 하고 네네네. 우리가 거래하는 S은행, A은행, B은행을 믿는 게 우리 은행 그 내 돈 그대로 잘 있는 거야? 라고 하면 정부가 알아서 관리하고 있겠지. 설마 은행이 그런 짓 하겠어? 생각하고 그렇죠. 믿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예전에도 은행에다 맡겼는데 은행원이 수기 통장으로 그냥 써주고 맡긴 돈은 은행원 지갑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네. 사고 쳤던 일들도 실제로 있었어요. 은행도. 맞습니다. 네. 이게 관리 감독이 잘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네, 일단은 제도의 미비라는 게 가장 크겠죠. 그러니까 현재로서 이제 가상자산 사업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제도가 이제 특정금융정보법뿐인데 네. 이 법만으로는 일단은 이 업체들을 관리 감독하는 게 충분하지가 않다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있어 왔고요. 특히나 이제 법에서 규정하는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로는 이 운용사업체 항목이 다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뭐 거래소나 보관관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로 규정이 있는데 운용업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규정도 없다 보니까 더 좀 미비했던 거죠. 그래서 펀드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투자자들한테 주기적으로 당신의 돈을 여기에 투자해서 여기서 이만큼 수익이 내서 다 해보니까 너한테 이 정도 수익 돌려줄 수 있다 이렇게 공시를 다 일일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자본시장법으로 이제 관리 감독이 되고요. 그런데 이 가상자산 운영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무도 없고 뭐 별도의 라이선스도 없고. 그러니까 관리가 좀 미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객 자산은 똑같이 받고 있는데 네. 관리가 안 되는 영역이었다. 그리고 또 문제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이게 최근에 가상자산 운용업체들이 많아지면서 수익률 경쟁이 너무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10% 넘는 수익 보장한다고 하면서 무리하게 운영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특히나 작년에 어떤 사고가 있었습니까? 이 글로벌 3위 가상자산 거래소 FTX 파산 사태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해외 운용사나 뭐 대출 서비스들 자금 묶이고 연쇄 파산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재간접 방식으로 투자했다가 사고 터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고팍스라고 가상자산 그 거래소 5대 거래소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서 이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고파이라고 서비스하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자금 묶여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는 여기서 무슨 원인데. 운용을 한 게 아니라 어디에 맡겼었는데 네. 거기도 또 맡긴 업체가 문제가 맞습니다. 되는 바람에 네. 그 돈 못 빼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좀 끊이질 않는 거 보면 결국에는 이제 제도 보완이 좀 필요하다. 그런데 사실 이제 제도가 있어도 또 문제인 게 이 하루인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회사가 아닙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지었고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서비스가 맞는데 게다가 이제 여기에 모회사라는 회사는 우리 국내에서도 손에 꼽히는 이제 블록크래프터스라는 이 가상자산 엑셀러레이터거든요. 근데 이 서비스는 국내에서는 뭐 우리나라 사람들 투자를 많이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아예 등록이 안 된 업체입니다. 예,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또 찾아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